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효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 치르고 오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이 국어 문제 풀어보시면서 조금은 무난하게 풀린다, 어렵지 않은데 라고 느끼셨죠? 네, 이번에 전반적인 난이도가 다소 평이하거나 조금은 쉬웠습니다. 자, 비문학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중이 높았죠. 특히나 이번에는 12문제로 60%를 차지하는,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문학은 조금은 생소한 작품, 그리고 익숙한 작품이 어우러져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었는데요. 굉장히 조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들로 2문제가 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관용구라던가 한자성어, 그리고 한자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전체의 난도가 조금은 평이하거나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어 점수의 합격 커트라인은 조금은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했습니다. 자, 연설을 한다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화법 문제 유형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전형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조건 충족형 문제입니다. 조건 충족형 문제는 항상 그 조건이 크게 2가지, 내용적 측면의 조건과 그리고 형식적 측면의 조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적 측면의 조건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서리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담아서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형식적 측면의 조건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전을 펼치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걸러낼 수 있는 형식적 조건으로 먼저 선지를 답이 아닌 것들을 빼내시는 겁니다. 자, 먼저 서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함이잖아요. 당연히 물음표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보셨을 때 1번도 2번도 물어보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죠.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과감하게 빼시고요. 자, 3, 4번에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서리적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서리적 표현 등장합니다.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마치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화류법이라고 하는 비유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다. A는 B다. 은유법이 쓰이고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3, 4번은 모두 서리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생활 속의 실천 방법, 자, 구체적인 방법.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 라고 제시해준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말하기 방식 역시 화법 문제 유형입니다. 자, 말하기 방식은 선지의 내용에 부합하는 이 인물의 대화를 각각 일치시켜 나아가면서 비교 분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먼저 백팀장. 백팀장은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해당되는 선지 1번 바로 보시면은요.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워크숍 장면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 같은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 같은 팀원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줬다면 뭔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유대감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벌써 선지 1번부터 정답인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대리. 전 반대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 부담스럽다. 그리고 타 부서와 비교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선지 2번 보시면 고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줬죠. 부담스럽다. 그리고 비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며 거절하고 있다. 네, 적절하고요. 그 다음 임대리.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먼저 동의를 해줬죠.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되긴 하네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자, 해당되는 선지 3,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임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여.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취지가 좋다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면서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임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실은 우리 임대리도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 면에서 우려되긴 하네요. 라고 했지만 자신이 직접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의문문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 되겠죠? 네, 1번. 자, 그럼 3번. 관용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자성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관용 표현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관용구가 등장을 했었고 그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사실은 조금은 상식적인 쉬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맘때쯤 봄쯤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병으로서요. 온몸이 붉게 발진이 생긴다라고 해서 붉을 홍자를 써서 홍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역을 치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십니다. 잔뼈가 굵다. 오랫동안 일을 하여서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하다, 능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번 뜻 적절하고요.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중에 어휘, 암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입추는 우리가 한자로도 한번 다뤄봤었죠. 설립자, 송곳 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곳 하나 세울 틈도 없을 만큼 무언가가 빽빽하다라는 뜻이라고 수업 중에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자, 지금 보시면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돌아서 가다라고 하는 의미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송곳을 세울 틈도 없을 만큼 사람이나 물건이 가득 들어차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3번이 잘못된 해설이었고요. 그분은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슷한 위치에 있다,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다음 글에서 가에서 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늘 전형적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문단 순서 맞추는 문제는 다소 난이도가 조금은 쉽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문단도 가, 나, 다 이 세 개의 문단의 순서만 맞추면 되는데요. 자, 항상 강조했듯이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어떠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조금은 빠른 속도로 짝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문단을 먼저 찾자라고 했었죠. 지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시면은요. 다에서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의 바로 앞에는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인 내용이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가에서 기업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그런 노력이
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에서 다를 바로 묶어서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요, 이런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런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맞춰 보면은요, 기업들은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들이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런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나가 가장 마지막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 자, 가다나 보시면은요, 정답 2번으로 깔끔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2번. 자, 그 다음 5번. 문학 문제에서 무진갱이라고 하는 현대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접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절대로 작품에 대한 어떤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내용 이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꼼꼼한 주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헷갈려서, 그리고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지 못해서 이 오답을 찾는 학생들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조금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보시면서 선제 근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무진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자,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죠?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게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진이라고 하는 곳은 명산물이라고 할 게 그닥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수심이 얕아서 그럴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뭐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1번 맞는 설명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아마도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다들 잘 찾으셨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라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좀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거 잠깐 놔두고요. 자, 3번 보시면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서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자, 항구로 발전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평야도 없는데 지금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경제적 여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적지 않은 인구가 있다라는 내용. 자, 3번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후반부에서 무질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자, 안개다. 선생님 명산물, 안개가 유명한 공간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눈여겨봐 주셨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맨 앞부분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무진의 명산물이 뭐 별로 없죠. 별게 없죠. 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글의 서술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무진은 안개가 명산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내용은 어딜 보고 알 수가 있나요? 자, 후반부 보시면은요, 안개 이야기를 하면서 무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하고 나왔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 근거 잘 찾으셨나요? 2번도 그러면 올바른 내용 이해. 자,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오답률 조금 높았을 문제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보았는데, 4번을 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2번을 오답으로 잘못 체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자, 한자성어, 사자성어 문제도 매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꾸준히 등장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자, 4개의 한자성어가 모두 기본적인, 즉 이미 기출되었었던 기본적인 한자성어입니다. 특히나 우리 기본이론반에서 여러분들 매주 시행하는 어휘 테스트에서 모두 다 등장했었던 한자성어죠. 굉장히 익숙한 한자성어였기 때문에 다들 맞으셨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의 바로 앞부분만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자, 처음 외국 여행 갔다 온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걸 굉장히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1번 보시면은, 자, 색일 각자부터 시작이 되네요. 각주, 구검. 융통성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은 권토중래죠. 흙먼지를 말아올리는 기세로 자, 한번 패배했지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의 권토중래. 자, 3번 보시면은요. 와신상담. 자, 누워서 쓸개를 다시 한번 핥으면서 내 패배, 그 쓰디쓴 아픔을 기억하겠다. 자,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 와, 신상담이고요. 마지막 거 보시면은요, 침소봉대. 작은 침을 큰 막대기처럼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즉,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린다. 라는 의미의 4번이 문맥상 적절하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설시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별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요.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갔더냐. 네 어이글이 아니오더냐. 한 달이 30날이오니 한 달은 30날이나 되는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30날이나 되는 그 한 달 동안 날 보러 올 하루도 없습니까? 자, 마지막 구절에서 이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고도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십시다. 1번.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자, 여러분들 동일 구절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 왜 못 오는 거예요? 무슨 일로 못 오는 거예요? 자꾸 왜 못 오는지 물어보고 있죠? 네, 찾아오지 않는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 1번부터 맞는 해설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날짜 수를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날짜 수 대조하는 부분 있습니다. 한 달이 30날이오니 30날 나와 있죠.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 한 달은 30날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나날들이 있는데 그중에 단 하루도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나요? 자, 날짜 수를 대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섭섭함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뒷부분이 잘못되었고요.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고 있다. 동일한 어휘도 반복적으로 쓰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을 싸고 자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자 동일한 어휘도 반복적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 시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시조에 관련된 문제 풀어 나가시면서 제가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사설 시조의 가장 큰 표현 기법,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 중 하나는 연쇄법이다라고 했었어요. 연쇄법. 하나의 대상에서 그 다음 대상으로 연상되는 대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했었는데요. 당신이, 님이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무쇠로 성 싸고 성 안에 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라는 식으로 연쇄법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는 거 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걸 말하죠.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 심하게 바뀌는 것을 감정의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려고 동일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연쇄법을 사용하는 것은 없었죠. 자, 4번.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뒤주 안에 괴. 언급하고 있는 그 공간이 점차 협소해짐을 알 수가 있죠. 자,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당신이 내게 찾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차곡차곡 당신이 오지 못하는 그 이유들로 둘러싸여 있느냐. 자, 섭섭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잘못됐고요. 자, 올바른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빈칸에 적절한 문장 혹은 적절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물어볼 땐 바로 윗구절에 조금 주목해 주시면 답에 대한 모든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발음 능력입니다. 자, 보시면 발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습득이 되고요. 이렇게 습득이 되고 나면은 바로 그 움직임,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은 그럼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훈련, 즉 이런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겠죠? 이것을 발음하는 것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보시면은요.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어에 없는 것들은 발음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자, 위의 내용이 올바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필기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필기 보시면은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글씨를 쓰기 위해서 손을 놀리는 것은 의식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역점 나왔죠? 반대 내용 나와줘야 되겠죠?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 데에 개인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겠죠. 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내용이 이어져야 적절한 흐름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조합한 선지를 찾아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9번입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 이번에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글 맞춤법 문제 하나, 표준어 문제 하나가 등장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다소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모두 다 우리가 이론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 강의 노트에 등장을 했었던 단어들이죠. 여러분들 잘 맞추셨겠죠? 자, 하나씩 틀린 것들을 고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모두 다 준말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정타. 자, 무정하다 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무정타라고 했겠죠. 자, 준말을 만들 때는요. 울림소리 바로 뒤에서는 모음 아만 빠지고요. 그리고 남게 되는 히읗이 뒤에 있는 자음과 결합을 해서 축약이 되죠. 그래서 무정타. 기억 맞습니다. 무정타. 자, 제아에게는 섭섭치 않게 살해해주자 라고 했을 때 섭섭치 같은 경우에는 섭섭하지가 되겠죠. 섭섭하지. 자, 또 줄여보십시다. 하 바로 앞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안울림 소리입니다.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하를 통째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가 빠지고 나면은 지만 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섭섭치가 아니라 섭섭지가 나와주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선발토록 했는데요. 자, 이것도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 선발하도록이 됩니다. 선발하도록. 자, 보십시다. 울림소리가 나와 있죠? 자, 울림소리 뒤에서는 아만 빠지고요. 남아있는 히읗이 축약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토록 올바르게 쓰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생각컨대는 생각하건대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자, 보시면 안울림 소리 들어가 있죠? 안울림 소리. 그렇기 때문에 하가 통째로 빠지면 되는 거고요. 자, 남는 표현들 생각건대라고 써줘야 맞겠죠? 자, 그래서 맞게 쓰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과 디귿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자, 그 다음 10번. 한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굉장히 까다롭게 적절한 한자가 무엇이냐 이 두 개 한자를 비교 분석해서 풀게 하는 이런 한자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기본적인 한자 몇몇 개의 단어나 이 한자 어휘들을 알았다면 풀 수 있는 무난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도착, 불상, 경지, 추억 이렇게 4개의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한자라고 할 수 있는 추억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지금 기록할 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자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요 단어 짚어냈다면 정답 맞추실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착입니다. 도착. 이를 도자. 자,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죠. 이를 도자. 붙을 착자 써서 도착, 적절한 한자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처님의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 불자 들어갔고요. 모양 상자 들어갔습니다. 자, 모양 상자에서 이 사람 인자만 쏙 빠진다면은 코끼리 상자가 되죠. 코끼리 상자에서 사람 인자를 붓으로 넣으면은 모양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할 때도 이렇게 모양 상자를 쓰게 되죠. 불상. 적절히 들어갔고요. 그 다음 경지 보시면 지경경자, 땅 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지경은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경계?
어떤 물리적인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라고 해석을 해주면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추억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기록할 기자가 들어가 있죠. 자,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록할 기자, 생각할 억자,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 자, 고쳐준다면 쫓을 추자, 생각할 억자, 추억 되어줘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쫓을 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추종하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 쫓을 추자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한자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쉬운 한자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어떤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자, 이런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지각이나 생각은 정신활동을 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대로 들어가 있죠? 네. 정의되는 용어만 앞으로 뺐을 뿐입니다. 자, 4번은 올바른 설명 되고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정신활동은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대요. 자, 이런 맥락이나 가정을 우리가 지금 위에서 프레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정신활동은 이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선생님, 이 1번이 맞는 건가요? 보시면은 모든 정신활동은 맥락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즉, 모든 정신활동은 프레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런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경을 썼다라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기는 했는데요.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즉,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안경을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비유를 해줬잖아요.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 보시면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레임이 없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프레임, 모든 정신활동은 이 프레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프레임이 없어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견이라든가 한쪽에 치우쳐진 이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올바른 프레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을 전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자, 3번의 내용은 윗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12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 가지.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 보잉과 에어버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자, 그러면 둘 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둘 다 자동 조정 시스템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것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더 적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선지에서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 4번에서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종한다라고 했는데 전제가 둘 다 자동 조종 시스템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4번의 설명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땡.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럼 보잉 같은 경우는 그 주축이 조종사가 된다는 것이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3번.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오히려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의 설명은 잘못되었다. 마지막 구절도 지금 보시면은요,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죠. 주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오히려 자동 조종 시스템이 조종사의 운항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3번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런 차이는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 보잉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왜요? 시스템은 불안정하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가 우선이라는 거죠.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유는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전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본 것 맞죠? 그런데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언급은 지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뒷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2번도 땡. 자, 그럼 1번.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자,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되었다. 정답은 1번이 올바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답 1번. 자, 13번. 추론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론 문제 치고는 사실상 난도가 조금 낮은, 좀 쉬운 문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포와 불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지문에서 이 부분만 잘 찾아내셨으면 됩니다. 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불안은요, 현재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잘 잡으셨다면, 자,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을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는데요. 자, 1번.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자신이 처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실제 한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이 더 큰 것이 아니라 공포감이 더 크겠죠. 공포감. 왜요? 실제 하는 위협이 되는 거니까. 자, 2번. 전기가스가 날까?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봐, 그럼 아직 사고가 난 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까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었죠. 그러면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서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정답 쉽게 나왔네요. 2번입니다. 2번.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요. 공포감에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불안감. 그래서 땡.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자,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실제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근데 앞으로도 또 그런 사고가 날지도 몰라. 내가 전에 겪어봤더니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불안이겠죠. 그래서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감은 적지만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질 수가 있다. 자,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된 것. 자, 그러면 정답은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1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과학, 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요, 카톨릭교의 정통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고 천문 분야에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 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주위를 공전한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주위의 것들이 돈다라는 거죠. 하늘이 돈다라는 거예요. 천동설. 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과학혁명 이전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요. 자, 맞는 설명 되고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런 것을 관찰하던 도중에 행성들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이 천동설로 설명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지지하려고 만든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부합하지 않는 내용 되겠네요. 그죠? 자, 이후에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고요. 코페르니쿠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 중심은 지구야 라고 했고요.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지 라고 말했죠.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자, 맞는 설명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의 설명이 더 단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이 수학적으로 더 복잡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4번 올바른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 거 2번 되겠네요. 2번. 자, 15번.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자, 표준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휘 문제 아닌가요?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휘 영역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뜻을 가진 어휘, 어떤 어휘가 적절할까? 그 뜻과 연결된 것이 바로 어휘의 영역인 거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형태를 갖춘 이 단어를 써주는 것이 더 적절하겠는가입니다. 말 그대로 규정에 맞게끔 써야 한다. 즉 어법에 맞게끔 써야 한다. 이기 때문에 어휘의 영역은 아니고요. 어법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암수. 우리가 왜 암컷, 수컷 이렇게 말할 때 접두사 수가 있잖아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암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수도 있고 숫도 있죠. 수도 있고 숫도 있지만 자, 우리는 숫에 해당되는 아이 딱 3마리. 네, 3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념쥐 기억나시죠? 숫, 양, 숫, 염소, 그리고 숫, 쥐 해서 양념쥐 들어가 있네요. 염소. 그렇기 때문에 수염소가 아니라 숫염소, 숫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층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대요. 자, 위층. 지금 보시면은 뒤에 치읓, 즉 거센 소리가 들어가 있죠? 자, 뒷부분에 된 소리나 혹은 거센 소리가 있을 때는요.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앞에 사이 시옷을 붙이지 못합니다. 네. 자, 뒷자리에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앞에 사이 시옷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의 형태에서도 지금 시옷을 빼고 위층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쪽 그리고 발 뒤꿈치냐 뒷꿈치냐 했을 때도 뒤꿈치 요렇게 뒤에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들어갔을 때는 앞에 시옷을 붙이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위층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당연히 우리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겠죠. 아지랑이. 자, 그리고 의뢰. 자,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에를 써줘야 한다. 그래서 의뢰가 올바른 단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1, 2, 3, 4번 1, 2, 3, 4번 중에서 지금 3번까지 모두 다 틀렸죠? 정답, 올바른 형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 이론 강의를 진행했을 때 나 수업 중에 다뤘었던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복습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맞추셨을 법한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요. 자, 16번. 기억에서 리을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당황스럽다. 이것도 한자 어휘 문제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자, 문맥을 적절히 파악을 하셨다면은 이 맥락에 맞게 어떠한 이 글자에 이 정독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갔겠는가라고 하는 건 맥락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비문학 문제. 특히나 수정하는 방안 했으니까 비문학에서의 퇴고 문제인 거고요. 네, 어휘 문제, 한자 문제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요.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요. 정할 정자 썼어요. 정독이다. 정독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정독과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소리는 같아요. 근데 두 개의 뜻이 다르죠. 동음이의 어의 관계란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 잘못됐죠? 오히려 고치지 않는 것이 더 옳습니다. 1번 땡.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을요?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독. 자, 정교한 독서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정독으로 수정하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치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2번도 땡입니다. 땡. 자,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바로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은 결국 독서 속도도 빨라진대요. 그럼 정독도 가능해지고 속독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즉, 정교한 독서도 가능해지면서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속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독서가 아니라 자, 정할 정자 아까 정독에 있었죠? 정속독으로 수정하는 것 3번은 올바른 수정이겠네요. 자, 3번 맞고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면은요.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 글에서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속독이 아니라 정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속독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독이 빠진 속독 안 된다. 정독을 우선시해야 된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데 속독이 빠진 정독. 자, 앞뒤를 바꿔놨죠. 오히려 틀린 내용으로 지금 수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4번 잘못됐습니다. 자, 올바르게 수정한 것 찾아보자면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자의 정할정자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발을정자의 정독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이 정자가 올바른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독서의 형태였겠구나라고 하는 건 맥락의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휘 문제 아니고요. 퇴고하기, 작문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1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셨을 현대 시인데요. 자, 매미 울음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매미 울음소리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도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유추하고 있는 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의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막바지 뙤약볕 속 한창 매미울음은 자, 매미울음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자, 매미의 울음이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 기척도 없이 무더위를 절정까지 끌어올리는 듯한 굉장히 이 쟁쟁한 이 매미 소리가 일순간에 조용해졌고 아무 기척도 없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줘야 할 표현 기법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적의 소리.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청각적인 어떤 이 자극 없이 고요할 때 우리가 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청각적인 자극 들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정적의 소리 모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매미 울음소리로 무더위가 절정까지 가닿는 듯 하더니 이렇게 조용해져서 아무 기척도 없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조용해진 이 상태, 이 안에서도 뭔가의 막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쟁쟁쟁 하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천지가 하는 별이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자, 여기도 주목을 해볼까요? 그늘의 소리.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대상에 해당되죠. 그런데 그늘의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의 청각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명청이 빨려들게 하구나. 자, 매미의 울음소리가 한창 들리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대요. 이러한 매미 울음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사랑도 매미 울음소리 같은 것일까? 소나기처럼 자, 소나기에다 또 빗댔어요.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와닿았다가 그 사랑이 끝나고 나니까 감정적으로 그 요동치던 것들이 굉장히 담담해진 이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지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번,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매미 울음소리가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려놨다가 조용해졌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청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맞죠? 자, 그 다음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뙤약볕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소나기라든가 맑은 구름, 하늘 전부 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매미 울음은 또 청각적 이미지가 되니까요.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나기 같았다요. 사랑이 소나기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맑은 구름 그리고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이퍼붓다가 이별하고 나면은 그 감정의 담담해짐을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 지금 여기였죠? 조용해진 것. 그리고 기촉도 없어졌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정적의 소리인 듯 했으니까 자,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봐야 하겠죠.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1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구절 보겠습니다.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첫 구절부터 벌써 4번의 선지의 근거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3번이죠, 3번.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라고 했는데 각기 다른 기준이 아니라 총체성 개념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각기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설명 잘못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첫 번째가 서사시의 시대. 보시면은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극의 시대. 이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가 되면은요, 이제는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된 시대를 철학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십시다.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이미 계몽이 된 것이 바로 철학의 시대잖아요. 그럼 이 앞전 시대와 철학의 시대로 나뉘어야 되겠죠. 그러니 서사시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앞전 시대 뭡니까? 비극의 시대죠. 네. 비극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올바른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플라톤의 이데아 보십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철학의 시대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자, 비극적 세계가 아니라 추상성의 세계를 표현한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자, 1번, 2번 모두 다 틀렸고 3번은 첫 구절에서부터 잘못되었죠? 그럼 4번 보시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그러면 오디세이아 찾아보시면은 서사시의 시대에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럼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고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더 하나로 얽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몽유롭게 소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법한 군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조신설화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몽유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서 참여자형 그리고 방관자형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보통 비문학 선지를 구성할 때 이 두 개의 대상의 특징을 뒤섞어서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딱 전형적인 비문학 문제였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하는 게 참여자형. 그리고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방관자형. 그래서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유형을 나눈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세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은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있습니다.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했었죠? 자, 2번 부합하지 않는 것.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3번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는 인물, 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한다 했으니까 3번. 방관자형에 속하는 자 올바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했으니까 4번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럼 부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었죠?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번입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유사한 개념이지만 명확하게 구별되는 메타버스를 끌고 들어왔어요.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디지털 트윈의 특징은요. 현실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똑같이 복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관련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서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안정성과 경제성. 자, 이런 과정을 거쳐보았더니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1번부터 선지,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고용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죠? 자, 1번 X. 자, 2번.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자, 지금 보시면 디지털 트윈을 도입했을 때요. 경제성 때문에도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제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다라고 봐야 하겠죠. 경제성이 높다. 자, 그러면 1번, 2번, 땡, 3번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메타버스와의 차이점 기억나시나요? 자,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었지만 디지털 트윈은요, 똑같이 현실 세계를 복제한 것이었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바로 메타버스의 성격인 거죠.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을 보시면은 3번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20문제를 해설해 나가면서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짚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자, 어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모두 다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이 이론의 내용을 암기해 주신다면 충분히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비문학 독해 연습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시간 안배 잘 하셔서 자, 다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